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달 들어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요 2만 5천여 건으로 전달에 2만 7천여 건에 비해서 6%가량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서울 지역은 그 하락세가 더욱더 심해서요. 9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1,600여 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48%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뜸하다 보니까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6개월째 거래량이 줄면서 주택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가요? 아파트 가격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래저래 한 18% 이상 하락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건설업체들에게 앞으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건설업체 금융 지원과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은행들과 거래를 하면서 또 부당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이 정부가 건설업체들에게 분양가 인하와 같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융당국이 건설업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자, 어떠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토지공사의 택지 매입이나 대한주택 보증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외에도 정부는 별도로 금융지원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업 부실이 심화될 경우 은행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원 대책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를 유동화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다음은 건설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나 연장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예, 예. 상반기에서는 하루에 한 개꼴로 건설회사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자, 이런 건설회사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자꾸 도산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PF 관련해서 금융업종으로까지 그 위기가 함께 불붙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데요. 예, 예. 자, 아무래도 핵심은 미분양 아파트의 유동화 촉진일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요? 예, 지적하신 대로 금융지원 대책의 핵심은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는 미분양 펀드 활성화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에서 미분양 펀드를 조성할 때 대한주택 보증이 보증을 서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부 보증 미분양 펀드인 셈인데요. 이유는 민간에서 미분양 펀드 조성에 나섰으나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면 자금을 좀 더 손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 등을 담보로 자산담보부 증권 등을 발행할 때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 건설업 채권은 인기가 없습니다. 부도 위험이 높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정 부분 보증을 서면 건설업계 자금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PF 대출 부실 차단 방안과 그리고 예, 예. 대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10월 말경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일단 금융당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PF 사업장에 대해서 등급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나눠서 위험 등급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또 건설업 대출 연장과 신규 대출 촉진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보증 기간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요. 건설업종 대출 규정 등을 완화해서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단 정부는 이제 채권은행당을 통해서 건설업체들을 도와주기로 할 예정인데, 이제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이렇게 한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이상 쌓여 있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죠. 모든 장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팔다가 안 팔리면은 그냥 본전 가까운 가격이라도 얼른 파는 게 이익일 때가 예, 있는 예, 것이고, 예, 예. 그도 안 되면은
약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그 털어가지고 현금화 그렇죠. 시키는 게 네. 오히려 장사가 더 득이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예, 예. 왜 건설업 쪽만큼은 그게 안 되고 계속 그 고분양가라고 이제 일반인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사는 거겠죠. 그렇죠. 품질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계속 고수하고 이렇게 미분양이 쌓인 채 정부에다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게 좀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분명히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2억 5천만 원에 분양했던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이제 그 정부에 판다고 했을 때요. 기존 분양 계획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사이드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네. 이래저래 싼 가격에 미분양 주택을 사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힘든 사실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종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 IMF 당시에도 미분양 주택이 한 7만 가구 정도 쌓였던 것이 소화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던데요. 자, 지금 한 20만 가구가 넘게 쌓이는 미분양 주택이 과연 어느 기간 동안에 또 순조롭게 소진이 될 수 있을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외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 뉴스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해외 브라우저 개발사와 국내 업체 독점 사용 계약을 맺어서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자, 국내 다른 휴대폰 업체들은 공정위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의 황정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가 휴대폰용 웹브라우저 업체와 국내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면서요. 예. 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에요. 노르웨이의 오페라라는 사와 그 인터넷 브라우저 계약을 맺었는데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이 이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자, 인터넷 웹브라우저라고 하면 이제 핸드폰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예. 그 기술이겠죠.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불공정 거래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예. 올해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요. 휴대폰으로도 이제 인터넷을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풀브라우징이라는 기술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오페라라는 업체가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좀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풀 브라우징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요. 아무래도 오페라의 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노키아, 소니 에릭슨, 모토로라 등 해외 업체들도 다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만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타 업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휴대폰과 어떤 컴퓨터의 어떤 그 영역 자체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단일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웹브라우저의 그게 거의 독점이군요. 90% 예, 그렇죠. 정도라고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만이 독점으로 한다라고 해서 예. 문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펜텍 계열 같은 휴대폰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오페라 브라우저를 탑재한 휴대폰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밖에 그거를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해줄 수 없고요. 그렇게 네. 되면 계약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 휴대폰 산업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현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당연한 거라는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에 초기 계약을 했을 때 양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업계의 관행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여지가 있을까요? 가장 그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예. 일단은 그 타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네. 근데 아직 뭐 확실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판결을 하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좀 자사의 전체적인 그 국가 휴대폰 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좀 반전이 일어나가지고요. 네. 극적으로 이제 휴대폰 업체들 간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한 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 어떤 그 IT 쪽의 경쟁력도 중요한 거니까 예. 그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좀 잘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요즘 인기던데 써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게 남들이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서 갖고 싶던데 이거 가격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누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좀 한 개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의 황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쏟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근 은행들이요, 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도와주는 거는커녕 오히려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귀에 익은 소리죠. 꺾기, 기존 대출 회수 등으로 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기업들을 오히려 더 옥죄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웅록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기업들이 은행과 거래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더더욱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과 은행이 모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꺾기나 키코 조기 청산 요구 등 돈줄을 죄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 주도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기업들은 은행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은행이 환차익을 얻기 위해 키코 계약을 조기 청산하도록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한 회사의 경우에는 환율이 1,200원일 때일 때 키코 계약을 청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청산할 자금이 없다고 거부를 하자 지점장은 2달치를 미리 결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은행이 환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달러를 빨리 확보해 환차익을 보기 위해 키코 청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일명 꺾기 영업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통신 관련 업체는 최근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려고 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이 회사는 신용 등급이 AA일 정도로 탄탄한 회사지만 매달 200만 원을 정기적금으로 넣는다는 조건을 달고서야 약정 한도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 등급이 좋아도 여신 약정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든지 적금을 깰 경우 대출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참 듣다 보면 요즘 같은 어려운 때 이게 은행이 어떤 기업의 친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게 반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은행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반응인가요? 은행들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침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국부적인 현상을 일반화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을 연장해주는 등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왜 이 같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키코 해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점에서 키코 해지를 강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키코 해지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이 좀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물론 금융권도 요즘 들어서 참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만 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잘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은옥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어제 그제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했었죠, 우리 증시. 하지만 이제 예견된 조정이 오늘 나타났었습니다. 오늘은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었는데요. 자,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를 해보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돼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하며 134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섰지만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00선 회복을 앞두고 사흘 만에 하락해 39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약세를 나타낸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전날 뉴욕 증시가 급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단기간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가 은행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등 강력한 구제금융 실시에 나서고 있지만 실물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 이번에 어떤 그 구제 금융책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의 어떤 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쏟아붓기 위한 그런 대책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것은 어떤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한 단면일 뿐인 거고,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단면이 종합 세트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인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다고요. 어제 오랜만에 국내에서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4,4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며 대규모 매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요 매도 대상은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은행주들과 시총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포스코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LG디스플레이, 현대차와 같은 IT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자,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내놨지만 향후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 우려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만 8%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외에 현대저체, 동국제광과 같은 철강주들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원자재가 되는 철강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증거라며 당분간 철강주의 약세를 점쳤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뭐 경기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던 철강 가격들이 떨어질 것이 쉽게 예상이 됩니다. 철강주들 많이 하락을 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동안 이제 후판 가격 같은 게 급도로 상승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정점을 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앞으로 조금 더 경영 여건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또 상반된 의견도 있다라는 걸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환율이 어땠습니까? 환율이 좀 올랐지요. 예, 환율은 31원 오른 1239원을 기록해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환전하려는 수요와 국내 정유업자들의 달러 매수세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자금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CD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91일물 CD금리는 6.06%를 기록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31원 50전 급등한 1239원 5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면서 막판 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인 4.4%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3.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되고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11만 2천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34.7%나 늘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3% 안팎으로 일제히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다음 달부터 33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3.5%에서 최저 2.95%로 내릴 계획입니다. 네, 생 경제현장 잠시 후에요. 오늘 장 분석과 내일 장의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는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라프마가 아니다. 당신은 라프마인가? 우리 땅에 곡식을 심으면 농촌이 되고 건물을 심으면 도시가 됩니다. 농촌과 도시는 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채워나가는 서로의 반쪽입니다. NH 농협. 아유, 너무 이쁘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최고의 추천작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계속해서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 그리고 대신증권 상암점을 이끄시는 박영복 지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장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전일 급등 이후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장이 좀 힘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3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금요일 날 저점 대비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지수 이동평균선 5일, 10일선을 단숨에 뚫었던 우리 시장은 오늘 경계 매물이 오늘 미국 시장도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경계 매물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4,300억 이상의 매도 매물을 쏟아내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을 했던 거고요. 자, 이제 내일 장이 또 어떨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장에 대한 예측을 좀 해주시죠. 미국도 어제 우리가 보면은 장중에 거의 한 700포인트 정도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네, 역시, 굉장히 컸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역시 좀 내일도 이렇게 널뛰기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10월달 전망을 지수 1300에서 한 1450 정도 박스권을 예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환율 문제하고 외국인 그 매매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내일은 아마 오늘에 이어서 내일 빠진다 그러면은 내일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해야 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내일 빠지면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라.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네.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참을까요, 그냥? 물려 있는 분도 대부분이 많은데 예.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을 네. 자기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1차적으로 손절매 라인을 정해가지고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네. 일단 오히려 주도 종목을 한번 바꿔 타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난주에 이제 폭락이 한 이틀 정도 나왔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의 폭락이 나왔는데 네. 그때 저점 매수를 했던 분들은 소폭이라도 이익을 보고 일단은 단타로 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그냥 중장기로 들고 갈까요? 오늘 보면은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는 워낙 그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일반 고객님들도 대부분 주식을 저점에 사면 네. 거의 한 10%, 한 5%, 이 정도로 바로 그 매도를 하는 이익 실현을 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일단 고점에는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한 10% 정도만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요즘 그 은행 가면은 아무리 그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 떼고 나면은 정기예금이 한 1년에 한 5% 정도 아마 수익이 날 텐데 뭐 한 1, 2주일 동안에 그 2년 정기예금 금리를 땄다고 생각하면 얼른 만족하시고 수익을 챙기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죠. 먼저 장지점장님. 그러니까 발음이 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간장공장 공장장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한번 웃자고 이제 농담을 드린 거고요. 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투자 전략 그 포인트로 환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환율이 지금 제가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종합주가지수하고 움직임을 차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되돌려보면 작년 10월, 11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을 넘으면서 최고 지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환율을 보면은 910원, 920원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환율이 1460원 이렇게 찍었습니다만 그날 보였던 종합주가지수가 1200포인트를 하락해서 하락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원화 환율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향후 장을 대비를 하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지표로 유용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갖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궁금한데, 자, 어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주로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포트폴리오로 한화하고 신한지주를 각각 30%씩 편입을 하고 네. 현금을 40%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가 30%, 그리고 신한지주가 30%, 현금이 절반 조금 못 미치는 40%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대우조선 해양 M&A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이슈에 함께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한화. 이제 대우조선 해양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한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속에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가 7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한화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네.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포스코하고 G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GS가 갑자기 포기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한화가 상대적으로 인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그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한화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는데 세 가지 이유를 저는 꼽았습니다. 네. 첫째는 실적 호전입니다. 3, 4분기에 한화는 순이익이 1000억을 달성할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가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화는 두 번째로 자산 가치 우량주입니다. 한화는 대한생명 지분을 67%를 가지고 있습니다. 67%를 지금 전체 가치로 평가를 하면 5조 원가량이 되고요. 회사 전체 지분이 7, 8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중에 67%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장주로 하나건설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압구정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하나 리조트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굉장한 우량주인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대우조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 인수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증권시장 격언에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금 1년에 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한화는 2008년의 경우에 한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화 입장에서 6천억을 해년마다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탐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그런 리스크를 다들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한화 쪽에서는 이미 돈은 다 준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 지분을 20% 정도를 팔아서 2조 원을 만들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2조 원 그리고 네. 1조 5천억 정도를 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서 재무구조상의 어려움이 없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하면서 한화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네. 현재 뭐 한 5조 원이 넘는 그런 자금을 실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하고 비슷한 가격을 한화가 써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자, 포스코가 한 7조 원 정도 가격을 처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예상을 하면은 그 안팎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모자라지 않는 정도의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열세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GS와의 어떤 합작이 결렬된 후에 포스코에 약간 변수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한화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이후에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또 많이 있죠. 뭐 대우조선해양 그 자체적인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한화라는 종목에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신한지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한지주도 세 가지 포인트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 은행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 미만이고 요주의 여신 비율도 5분기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회사들의 수익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주회사 밑에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최근에 또 LG카드도 또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는 최근 은행의 수익력이 전반적으로 좀 약화가 되는 중에서도 카드라든지 증권, 보험 이런 쪽에서 수익이 커버를 해주면서 신한지주 전체 수익 중에 2008년 기준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49% 정도를 은행 아닌 비은행 부분에서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 성장성에 상당히 주목을 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적 매매 부분인데 신한지주는 최근에 주가가 4만 원 미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4만 2천 원 무렵에 주가가 이게 끝났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중에서도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 미만에서의 신한지주 편입은 수익을 내는데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잡고 또 목표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 선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한화는 3만 4천 원 매수 가격을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는요? 예, 신한지주는 4만 원대 미만 3만 9,800원으로 매수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관한 투자 의견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영복 지점장님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여쭤보죠. 네, 저는 일단 그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그 증권주 중에서 동양정금증권하고요. 네. 한국금융지주, 효성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종목 가운데 먼저 동양종금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똑같이 4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장이 지금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동양정금증권 같은 경우는 만 원에서 거의 50%가 폭락한 5천 원대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네. 반등을 줬는데 오늘 또 유일하게 그 증권업종 중에서 삼성증권과 그 동양지주증권은 플러스로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네. 제가 동양정금증권의 그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그 금융위원회에서 최근에 금산 분리 완화, 최근에 그 대기업들의 그 산업자본에 대한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가 되면서 아마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동양정금증권을 추천을 했고요. 네. 이 동양정금증권이 지금 현재 그 거의 그 동양 메이저를 필요로 해가지고 준 지주회사의 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관련 종목이 동양정금도 동반 상승이 예상되고 금융위원회에서 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하락이 컸던 부분도 일정 부분 좀 만회가 됐던 부분에서 네. 저는 추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주식이 그 급락했던 이유가 그동안 그 미국의 그 신용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동사의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런 유동성 부분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수급도 뒷받침이 되면서 지금 차트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바닥권에서 거래가 싫으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그 7,800원 21이동 평균선 쪽에서 설정을 해봤고요. 거기를 돌파한 다음에 2차로 추가적으로 한 9,0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 5,5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한 동양중금증권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역시 같은 금융 종목인데요. 한국금융지주는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최근에 낙폭이 과다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최근 유동성과 관련돼 가지고 낙폭이 컸는데 한국금융지주의 그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가 한국금융지주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관련돼 가지고 신용 연계 채권 부실에 따른 투자 손실이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루머들이 시장에 많이 퍼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식도 거의 35,000원대에서 거의 25,000원 수직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그런 유동성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원 달러가 이제 다시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하면서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상당히 과대 낙폭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제가 골라봤고요. 원 달러 환율이 안정을 되찾으면 그 리먼 브라더스 부실 채권에 대한 처리 방향이 아마 가닥을 잡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증권 업종의 제가 그 주가는 특히 그 단기적 이익을 민감하게 좀 추정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PER이 지금 현재 보니까 한 20배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고 PER 수준을 지난 후에 실적 개선이 수반이 되면서 주가도 그에 상승하는 빠른 반등을 보였거든요. 네. 과거 그 백데이터를 제가 입력을 해 보니까요. 이를 그 현재의 국면에 대입을 해 보니까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탑 라인의 훼손 정도가 크지 않는 만큼 PER 이후에 그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추천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보면 이제 어차피 주식은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인데 그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그 한국투자증권 그 사장들이 우리 회사에는 전혀 어떤 그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 20만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그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도 또 아마 그 투자 심리에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한 그 3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2차는 그 3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금융주에 접근을 할 때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좀 불안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위기가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최근에 그 환율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키코 손실이나 이런 종목들이 환율 동향에 따라서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 내재 가치를 놓고 따지다 보면은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투자적인 그 매력도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추천을 한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제조업 회사인 효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효성은 오늘 좀 낙폭이 좀 컸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낙폭이 과다한 종목 중에 하나도 최근에 뭐 주가가 다 빠졌기 때문에 어떤 네. 종목이든 간에 다 낙폭이 컸습니다만은 특히 그 효성 같은 경우는 내적으로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실적은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네. 단기적으로 그 수급이 좀 깨지면서 기관에 어떤 러스콘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큼 다시 그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는 좀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효성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보면 그 중공업 수주액이 올해 한 2조 원 정도에 그 육박할 그 전망이고요. 동 부분 중심의 그 고성장세 지속으로 전체 그 에비타가 2008년에는 그 5,475억 원, 2009년에는 한 6,08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지급 여력 및 그 재무 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그 ROE 및 이익률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사는 그 빚을 받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태양광 발전 그 핵심 부분인 태양전지 사업 진출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태양광 발전소 시공 사업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서 그 신수종인 태양광 분야를 한층 강화하게 될 전망이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그 주가가 이 많이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자회사인 그 지능기업이라고 건설회사가 네. 있는데요. 당초 그 실적 우려와는 달리 그룹에 일단 그 편입되고 나서는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그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종목도 역시 그 1차 목표가는 한 56,000원 정도를 그 21선에 평균선에 접해 있는 56,000원을 잡아봤고요. 거기를 일단 상향 돌파한다 그러면 2차로 한 63,000원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마지막으로 효선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두 분 지점장님이 어떤 추천 종목에 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종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라프마가 아니다. 당신은 라프마인가?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당신이 무엇을 꿈꾸든 그 꿈을 담겠습니다. Your Dream Collection. 한화 꿈의 길이. 아유, 너무 이쁘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최고의 추천작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계속해서 센 시장 분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려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엽 팀장님과 함께 시장 상황과 그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이 하락을 했고요. 그 상승세도 상당히 좀 둔화되고 꺾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인데요. 자, 지금 이런 장의 움직임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투자 심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과 유럽에서 미 달러를 갖다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이러한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됐다고 볼 수는 좀 어렵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풋골 레이시로라는 그래프를 갖다 보여주는 것인데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 그래프 자체의 움직임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풋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갖다 많이 확대했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 매도 포지션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면에 앞으로는 이제 콜 포지션, 즉 매수하겠다는 포지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비중이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풋보다 즉 매도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보다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영향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경제라든가 증시 상황의 펀더멘탈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글로벌 증시의 신용 위기가 아직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있어서도 약간의 시차라든가 아니면 상승 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쉬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조정의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경제가 어떤 위기 아닌 위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텐데요. 지금 증시 어떤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하나의 어떤 대책들이 터져 나온다라든가 어떤 하나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호재는 좀 지나치게 워낙 목마르던 상황에서 호재가 하나 딱 던져주면은
너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직까지도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덩어리 자체에 대해서는 애써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이 추세 전환 자체가 이제 당분간 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견해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그에 대한 그 논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시장을 갖다 바라볼 때 중요한 지표 세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빅스고요. 두 번째가 TD 스프레드, 세 번째가 CDS입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빅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빅스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얼마나 변동성이 확대되는지를 다 측정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빅스 지수와 그리고 주가 지수의 연동성을 갖다 보시면요. 최근에 들어서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하락세가 오히려 좀 확대될 수 있는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산업재 BBB와 그리고 AAA 사이의 스프레드 금리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일수록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를 갖다 높여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AAA 등급에 있는 산업재 금리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때 B등급에 있는 것보다는 금리가 낮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B등급에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 간의 스프레드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의 자금 경색 상황이 확대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8년 연초에 한번 급등한 양상이 나타났고, 재차 9월달 이후서부터 이와 같은 시장의 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신용 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물론 미국 쪽에서 미 달러를 갖다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 달러가 사실 기업체라든가 제조업체 그리고 가게까지 제대로 공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그래프는 미국의 TD 스프레드입니다. TD 스프레드는 이제 미국의 라이보 금리와 국제 라이보 금리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국채 금리 간의 스프레드, 그 차이를 갖다 보여낸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라인은 빨간색 라인입니다. 빨간색 라인은 라이보 금리라고 해서 국제은행 간의 기준 금리가 되고요. 그 은행 간의 거래가 있어서 가장 크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보 금리가 최근에 급등한 양상인데, 이 점은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때 그리고 국제은행각에서도 자금인 조달하거나 아니면 자금 거래하는 양상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아무리 많은 금리를 주더라도 그만큼 상대방을 갖다 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좀 반해서 봤을 때 현재 상태는 미국의 자금 경색 시장 상황이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 아래에 있는 검은색 라인을 보시면 미국의 국채금리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라이보 금리하고 반대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채를 갖다 많이 매수를 하고, 채권의 금리는 사실 채권의 가격하고는 상반되게 움직입니다. 금리가 떨어질수록 채권의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은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현재 리스크를 갖다가 회피하는 상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금은 오히려 흐름이 정지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좀 많은 상태고, 미국 증시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특히나 자금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미국 국채라든가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주식같이 이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으로는 돈이 좀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좀 적고, 그렇다 보면은 주가가 어떤 강한 상승세를 뿜어내기에는 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이긴 하지만요. 아직 좀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다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금주에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들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금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중요합니다. 금일 같은 JP모건 체이스와 그리고 웰스파버가 금융 실적의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CT와 메릴린치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이 발표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일이죠. 미국에서 이제 자금 지원을 9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금일과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사실 이 자금 지원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그 금융기관의 지분을 소유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은 불확실성한 그런 많은 부분이 있던 금융기관의 실적이 이제 발표되니까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증시는 긍정적인 작용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줬던 금융기관이 과연 실적의 악화 속도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얼마나 가속화됐는지를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차트는 2분기와 그리고 3분기에 미국의 이제 섹터별 2분기, 3분기에 EPS 성장률을 갖다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이제 기술 업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IT라고 부르는데요. 이 IT 업종은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이 그래도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마이너스 76.2%에서 3분기에는 86.6%로 EPS 성장률의 악화 속도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용위기가 이제 가계 부분으로 얼마나 전이되는지를 갖다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섹터가 바로 소비자 상품 부분입니다. 소비자 상품 부분은 이쪽의 실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가계 부분의 소비가 그만큼 둔화되고 악화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신용 위기가 이제 결국엔 가계로 전이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분기에 마이너스 26.2%에서 3분기에 이에 거의 2배가 되는 57.5%까지 급격하게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믿을 부분은 IT밖에 없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실적 발표는 사실상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악화됐을 때, 어닝 쇼크가 났을 때,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4분기에도 더 추가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재기관에서는 기회보다는 위험이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은 금일과 내일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지수나 아니면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좋아지는 상황에 이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상당 부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도 보다 더 전문적인 분석과 예측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엽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이틀 급등했던 주가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고요. 환율도 다시 오르면서 시장이 다시 좀 불안한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를 일단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구제금융책들이 나오면서, 금융구제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하는 모양입니다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그런 위험 요인들로 인해 촉발된 이런 위기니만큼 단기적으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다고 시장이 빨리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내 기대에 눈이 가려진 그런 시각을 갖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